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 제3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강의 총 63강 중에서 3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은 효력과 관계에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그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효력은 효력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위반이 되면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구수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 법률행위 목적에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그 법률행위의 그 목적이. 자, 여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건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건데, 원시적 불능이 이건 불가능한 거죠. 후발적 불능도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키워드 원시적 불능 그리고 3 센텐스, 코어 센텐스 1, 2, 3. 자,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게 저의 훈법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불가능,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없는 그 권리의 하자가 이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예 권리 자체를 이전을 못한다. 그렇게 됐을 때 B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B가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원시적 불능이다. 자, 원시적 불능인데 이게 전부 불능인 경우가 있고 일부 불능이 있는 거예요. 전부 불능인 경우에는 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고, 원시적 일부 불능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전부 불능일 때 무효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A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 A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한 경우가 아니라 A가 미리 그걸 알고 A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고의나 과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으니까 B는 A에게 뭘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일부 불능이에요. 이 권리를 전부 다 넘길 수 권리의 어떤 일부만 하자가 있어서 넘길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불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 불능. 그 경우에는 A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자 담보 책임인 것처럼 A가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불능의 표준은 사회 일반 거래 통념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이것은 불능이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당시에 그때는 계약을 했을 때는 이행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후에 누군가의 어떤 과실이 됐든 아니면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후에 이행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A하고 B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줬습니다. 그런데 A의 집이 누군가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전혀 A의 책임과 관계없이 A에게 기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서 집이 날아갔어요. 소실이 됐습니다. 그 경우에 즉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만약에 채무자가 그 화재의 원인 제공하는데 어떤 책임이 있다,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후에 후발적 불응이 됐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B는 A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이 원인 무효다. 무효하고 원래 계약은 성립했는데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해제와 무효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제와 해지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때는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발생, 해제권 발생합니다. 기책사유가 만약에 없는 경우 A에게 어떤 책임이 없어요. 그 부동산이 소실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그 부동산이 소실이 돼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연 부담은 A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채무자 이연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는가? B는 채권자가 되면서 매수인입니다. 근데 B는 A에게 원래 계약을 할 때 소유권 이전 계약금 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후발적 불능이 돼버렸다 하면 B는 A에게 잔금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그 대신 반대급부 잔금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세 가지 코어 센텐스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크게 강행법규, 그리고 임의법규, 탈법행위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강행법규는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아이스캔 하듯이 가볍게 스캔하면 되겠습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당사자 이 경우는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그리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 경우는 법적으로 강행법규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고 효력 규정을 둔다고. 이 강행법규를 강행규정이라고도 하고 효력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둔 경우에는 다른 특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로 해서 그렇게 서로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 강행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효력은 유지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은 강행법규 강행 규정이고 거기에는 행정 제재와 효력 자체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단속 규정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속 규정은 행정 제재는 있지만 단속 규정은 행정 제재는 있지만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하는 거, 그건 거기에 과태료가 구청에서 과태료 나올 과태료 거기에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한 가징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음식을 팔고 그 음식을 먹고 하는 그 A와 B의 관계는, 음식점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인해서 돈을 지불한 거, 이것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적인 이 부분에 그 효력까지도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속 규정입니다. 자, 임의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고무줄처럼 언제든 늘리고 서로 없애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배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보충규정, 해석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탈법행위 또 중요합니다. 강행법규에 아까 단속규정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탈법행위는 여기는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그 결과가 동일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탈법행위에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것은 원래는 원칙상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동산의 양도담보 같은 거 그런 경우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효입니다. 결과가 실현행위가 결국 강행법규 위반하고 동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원칙상 물론 무효지만 동산의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유효다. 그래서 연금 같은 건 양도담보를 못하도록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무효다. 그렇지만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탈법행위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 법률행위 목적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쭉쭉 아이스캔하면 이것도 거의 다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쓰면서 그 노트에 필기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좀 몇 가지 유의할 부분을 알면 되는데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위반되는 거면 그것은 위반 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윤리에 반하는 행위, 부적계약, 처 있는 남자의 혼인계약, 윤락행위, 유인 알선, 이건 당연히 뭐 이 말 자체가 읽어봐도 그냥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특별한 거 여기 잘 주목하세요. 자, 이 경우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근저당 설정된 게는 이거 판례에서 나온 건데 유효합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두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순위에 따라서 근저당이 선순위다 그러면 근저당을 먼저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설정했다. 이 자체가 아주 불법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도 판례의 문제가 중간중간 나오니까 그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간생략등기인데요. 양도소득세 뭐 나오고 양도소득세 그런 관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그리고 중간생략등기. 자, 이것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원칙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에 예를 들면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A와 C 사이에 먼저 A와 C 사이에 입주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구청에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건물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됐을 때 C는 소유권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되겠죠. 근데 A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C는 이것을 다시 전매하기 위해서 C가 A와 C의 그런 계약관계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A에서 B로 바로 이 계약하는 여기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B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C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P를 주고 A에게 그 입주권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 입주권을 사서 P는 그 권리를 가지고 여기다 또 차익을 붙여서 또 P를 붙여서 B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C는 그만큼 P에서 A한테 준 P 플러스 나머지 알파 이 부분을 이익을 취했죠. 그러기 위해서 C를 생략하고 제껴버리고 A에서 B로 바로 입주권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A에서 B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C를 배제하고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는 A와 C 관계는 A, B, C 이런 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세무서에서나 그 외에 구청에서 사실은 이것을 단속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탈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 사적인 사법상의 사적인 그런 어떤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 그렇다고 소유권을 B한테 넘어갔는데 이 소유권을 B가 소유권 행사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토료나 그로 인해서 쉽게 그냥 이 분양권 장사하는 건데 가토료나 그의 여러 가지 그 처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유효하다 할지라도 중간생각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A와 B 사이가 도박을 했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죠. 근데 B는 도박을 하면서 B가 A에게 돈을 줬어요. B가 졌겠죠. 도박을 해서. 그러면 이 B가 나중에 이것을 이거 불법이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줘. A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A는 B에게 돌려줄 수 없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러나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판례에. 예를 들면 포주가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 사람들에게 선불금을 받는 거 이런 부분은 비록 그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되지만 피해 여성은 선불금을 줬지요. 그렇지만 이게 수익의 차원에서 이 포주와 성매매한 사람과의 그런 수익성을 봤을 때, 자, 수익자 불법성이 급여자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0번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요건은 발생하죠. 이거 틀린 말이죠. 당연히 틀리겠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 효과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자,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그것은 표의자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심적 의사,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중시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규범적 해석이라 하지 않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표시 무예의 법칙이다.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법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인데 오표시 무예의 법률적으로는 이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표시 무예의 법칙. 이것도 바로 자연적 해석에 의한 겁니다. 내심적 의사가 가진 주관적 의미. 그러니까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걸 착각을 하고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 표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예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규범적 해석은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게 아니죠. 이 경우는 자연적 해석이다. 그 얘기예요. 상대방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규범적은.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수여 행위는 이임장을 작성 개발한 뜻을 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대리권 수여할 때 원래는 이임장을 작성해야 하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 걸릴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임장이 있어야만 나중에 여러 가지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임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의 원칙은 성립을 합니다. 대리권 주는 것은 이걸 이제 불효식 행위이다. 이 대리권 수여 행위는 표현들이와 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비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라고 하지요. 자, 이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포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하면 A와 B 사이에 A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A의 재산이 감소하는 거죠. A의 재산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B의 재산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에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지배. 맨 처음에 신축하게 되면 소유권을 처음으로 받는 거니까 원시지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딴 사람 거 아파트를 예를 샀다 그러면 이 경우는 원시취득이 아니죠. 그때는 승계취득이 되는 거죠. 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잡은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된다. 저당권은 설정 승계입니다. 권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한물권, 저당권은 특히 교환 가치를 제한하는 겁니다. 교환 가치를 사용 가치는 하면서 교환 가치를 제한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성질한 경우 이는 권리의 영상 변경이다. 이거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는 예를 들면 1순위, 2순위인데 1순위가 저당권을 대의 변제를 해가지고 이거 저당권을 샀어요. 그럼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1순위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1순위가 먼저 행사하게 되고 그 다음 2순위 이렇게 배당 순서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작용상 변경이다. 작용.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작용상 변경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갑이 소유한 걸 을에게 매각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게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그렇지요. A와 B 사이에 소유권 A는 B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매매를 했다 그러면 A는 B에게 이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멸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는 거고요. 상속의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에 승계되고 이는 권리의 이전적. 자, 상속에 대한 거 저번에 설명했지요. B와 C, D의 관계로 보면 B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고 이건 D는 그 자녀입니다. 상속을 해줬어요. 이것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요. 이전적 승계,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원시취득은 아니죠. 처음에 소유권을 B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 이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은 이전적인데 이건 특정 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어떤 이전이 있고 포괄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포괄적으로 포괄 승계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포괄 승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 전체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권리의 법률행위의 목적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성, 현실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키워드 학습 그리고 코어 3 센텐스 문장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돼서 제가 여러분이 시험 보기 10월 30일 전까지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잘 올려드려서 여러분이 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